아버지, 오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른 거처를 알아보셨으면 해요. 뭐라고?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3년 동안 할부로 갚아온 결혼 전 제 게임 재산이에요. 내가 2달이나 그 집에 머물면서 네 엄마 마지막까지 돌봤는데 이제 막 엄마 보내드린 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니? 저희도 이제는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도 안 계시고 이제는 모든 걸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너 지금 엄마 장례 끝난 날 쫓아내는 거냐?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제 집에서만큼은 평온하고 싶어요. 네 집이라면서 아버지는 살 수 없다는 거냐? 아버지께서 예전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어차피 거긴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이름으로 된 곳이니까요. 이걸 네 엄마가 알면 가슴 아파서 눈도 못 감겠구나. 그날 바로 저는 택시를 타고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저는 더 이상 돌아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흐릿한 빛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얇은 상복 사이로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스며들어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을 둘러싼 공간도 함께 조용해진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은 너무도 조용해서 제 심장이 조여드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3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온 아내가 이제는 영원한 안식처로 떠났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병을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고 남은 시간은 주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랐지만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이 땅에 내려가는 순간 제 몸 일부가 함께 묻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되감기듯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허리를 찡그리며 아프다고 했는데 근육통이라며 그냥 넘겼죠.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땐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제는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내가 원래 시끄러운 걸 싫어했기도 하고 저도 이제는 힘이 다 빠져 요란하게 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외아들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자기 집도 있고 나름의 생활도 갖췄고 이제는 자기 가정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는 대부분 지훈이가 앞장서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걸 진두지휘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저는 탓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빠릿빠릿하고 상황 대처도 능숙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그때부터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가끔은 아내 곁에 멍하니 앉아 수액줄만 바라보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던 적이 많았죠. 장례를 마치고 친척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 손엔 낡은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엔 액자 속 아내 사진을 꼭 쥔 채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다가왔어요. 얼굴엔 옅은 화장이 남아 있었고 검은 롱코트를 입은 채 언제 갈아입었는지 벌써 상복도 벗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택시 불러드릴게요. 집에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도 언덕 너머 아내가 묻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집으로 가야 했죠. 기차역 근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집.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곳이요. 하지만 2달 전 아내가 입원하자 저는 지훈이 집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가까워서 돌보기도 수월했거든요. 우리 집도 정리 좀 해야겠네. 오래 비워놨으니. 제가 중얼이듯 말하자 제 말이 들렸는지 혜진이는 고개를 돌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돌아서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상황이 상황인지라 차마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이 제일 적절한 때인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제사 준비나 집안 정리에 대해 말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제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셨던 그 집이요. 원래 제 명의예요. 제가 대출받아서 사고 제가 할부로 갚은 집이에요. 그때 남편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훈이가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어서 제 명의로 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그 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는 다른 거처를 알아보셨으면 해요. 그 집은 아시잖아요. 제 개인 재산이에요. 엄마 살아계실 땐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액자가 살짝 떨렸고 심장은 북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산 지 2달은 넘었을 거야.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가 병원에 있을 동안 밥이며 약이며 다 내가 챙겼잖니. 너도 그 집에 있었고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땐 필요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젠 엄마도 안 계시고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 집은 아버님이 오래 계시기엔 정말 불편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내를 땅에 묻는 그날이 제가 집이라 부르던 곳에서 쫓겨나는 날이 될 줄은요. 저는 낡은 가방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낡은 스웨터 몇 벌 목도리, 가장자리가 다른 수첩 하나, 그리고 아내와 찍은 웨딩 사진 한 장이 장례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마치 해야 할 공지를 다 끝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된 사람처럼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결국 한마디만 뱉었습니다. 수원역 근처 공원으로 벤치 있는데요. 거기 내려주세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닳아버린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기울고 멀리 보이는 건물 너머로 태양이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붉은 줄무늬가 길게 남아 있었고 아이들이 몇 명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젊었을 땐 저도 저 아이들처럼 생각했었죠. 곁에 누군가만 있으면 인생은 늘 따뜻할 거라고. 이제는 저 혼자뿐이네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돌아갈 곳이 없어진 사람처럼요. 저는 가방을 열어 구겨진 웨딩 사진을 꺼냈습니다. 28살 아내와 저는 동네 사진관 앞에서 서 있었죠. 어린 얼굴에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반지를 끼우며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아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가난해도 좋아.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 함께였죠. 아이가 태어난 날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 아이는 부엌에 멍하니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눈물은 도마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 뺨에 자리 잡은 주름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첫 항암 치료 후 뼈가 도드라지던 광대뼈까지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난 괜찮아.
결국 마지막까지 그렇게 참았다는 걸, 그렇게 아프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끝내 몰랐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욕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밥은 먹었니? 라며 저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하나 짊어지고 견디고 내색하지 않는 그런 분. 그리고 저는 지금 그분이 없는 공원 벤치 위에 홀로 앉아 귀엔 낙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도 결국 결정권이 없다는 걸, 그 집에서 실질적인 말발은 혜진이에게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지훈이, 그 아이가 저를 말리지 않는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의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부모를 꼭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땅에 묻은 바로 그날 집에서 쫓겨나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밤바람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옷깃을 세우고 터벅터벅 기차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 옛집으로 돌아간다고요. 기차역 근처의 그 좁은 골목, 안 작은 집. 몇 달 동안 사람이 없어 먼지투성이가 되었겠죠. 문을 열면 아내의 슬리퍼가 여전히 가지런히 놓여 있을까봐 겁났습니다. 의자 위에 걸려 있을 수건도 마치 어디 잠깐 다녀온 것처럼 그 자리에 있을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부엌문을 열었을 때 기름 냄새도 미역국 끓는 냄새도 나지 않을 거라는 게 그 정막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간다면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 저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옛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추억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요. 집에 도착해 열쇠를 꼭 꽂고 3번이나 돌려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등을 켰더니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인 뒤에야 켜졌습니다. 집안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먼지로 덮여 있었을 뿐.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고 왼쪽 베개 옆에는 아내가 즐겨 입던 연보라색 니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추위를 탔습니다. 한여름에도 늘 니트를 챙겨 입었죠. 저는 그 옷을 집어들고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섬유유연제의 냄새였는지 아내만의 냄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옷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자정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밖에서 바람이 문틈 사이로 매섭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문득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부엌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냉장고는 꺼져 있었으며 음식은 전부 상해에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니었지만 몸이 추워서 속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가서 나무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아내와 제가 서로 주고받던 편지들이었습니다. 한 통을 꺼내 펼치자 첫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비 와요. 오빠가 너무 그리워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하루만이라도 더 곁에 있어줬으면. 그랬다면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병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혼자 아픔을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플 때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건 저 혼자 낡은 편지들과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이 집뿐입니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 어딘가엔 제 아들이 사는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우리 집이라 부를 수 있었던 곳. 하지만 단 한나절 만에 그곳은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는 공간. 그 집 주인은 저에게 분명히 말했죠. 아버님 다른 거처를 알아보셨으면 해요. 지훈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들입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대들지 않았던 아이. 어릴 적엔 제가 기침만 해도 물컵 들고 달려오던 아이. 그런데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어쩔 줄 몰라 피하던 그 눈빛. 자기도 부끄러웠던 걸까요? 저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훈이도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끼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은퇴한 아버지 수입도 없고 목소리 낼 힘도 없는 사람은 선택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자던 자리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 손을 잡아줄 것처럼. 하지만 돌아온 건 차디찬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잠이 늦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에서 저는 굳게 잠긴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지훈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남은 건 저 하나. 삼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요. 다음날 아침 추위에 잠이 깼습니다. 밖에 찬 기운 때문이 아니라 등에서부터 어깨로 퍼지는 싸늘함 때문이었죠. 이 집은 비록 낡았지만 예전엔 늘 따뜻했습니다. 이젠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니 구석구석이 다 웅크려든 듯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돌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밖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습니다. 아내가 파와 향채를 심었던 작은 텃밭엔 이젠 잡초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하곤 했죠. 거기 밟지 마요. 방금 씨 뿌렸단 말이에요. 이젠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겠지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풀 몇 포기를 뽑으려 몸을 숙였지만 허리가 아파 곧 손을 짚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덜 복잡해지니까요. 집 근처 시장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얼굴은 점점 줄어들었더군요. 두부 파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주머니 그렇게 되셨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별 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이 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소 조금 마른 생선 몇 토막 달걀 몇 개를 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요. 계산을 할 때 손이 떨려 지갑을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본걸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앉았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채소를 다듬으며 어떤 노래든 흥얼거리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계의 초침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뒤져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라디오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담하게 날씨 예보를 전해주고 있었죠.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이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달걀을 삶고 흰죽을 조금 끓였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보니 문득 예전에 아내와 다퉜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소금을 안 사온 날이었죠. 그날 아내는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문 쪽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잊지 마요. 그럼 돼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죽 몇 숟갈을 떠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목이 막혀 더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해요. 원래는 아버지랑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오로치옹 투게에는 괜찮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옛집으로 돌아왔다. 오래 비워놔서 먼지가 많더라.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주말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조금 느긋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도 마음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수놓은 손수건 몇 장,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체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위장, 엑스레이 촬영. 금요일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 것. 결과 보고 나서 이야기하기. 저는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일찍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겼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남편 혼자 두지 마세요. 혼자 사는 거 그 사람 못 견뎌요. 저는 수첩을 덮고 손에 꼭 쥐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길게 가슴 속에서 막히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지훈이가 정말 왔습니다. 혜진이와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는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고 혜진이는 작은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몸을 옆으로 비켜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아버지 불 좀 더 켜시지 그랬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불만이 켜면 전기만 아깝지. 혜진이는 말없이 집안을 훑어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찻잔 3개에 따라 냈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집이라기보단 어디 계약서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지훈이가 가볍게 기침을 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이요, 옛집이잖아요. 혹시 등기부등본 있으세요? 저는 아들을 보고 다시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을 피한 채 손에 쥔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돼 있어.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지훈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명예 변경은 가능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고예래네 아무것도 안 했어. 지훈이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제야 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집이 비어 있다면 명의를 바꿔서 처분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집에서 밀려난 뒤 이젠 남은 집마저 가져가려는구나. 아직은 팔 생각 없어. 이 집엔 추억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공동재산이니까요.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벼 말릴 때 쓰던 작은 의자에 앉았죠. 달은 늦게 떠서 나무집 사이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는 짐이었을까? 함께 해준 아내는 이젠 없고 외아들은 아내 뒤에 숨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이 집도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점심 두 아이가 떠난 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찻잔의 차는 식어 있었고 밥솥엔 밥이 남아 있었지만 그릇에 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건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에요. 등기증이 몇 장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웃으며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한다고 농담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울리는 메아리처럼요. 해질 무렵 저는 동네 초입에 있는 구두 수선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예전에도 아내의 고무신을 여러 번 고쳐준 적이 있었던 분이었죠. 저를 보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잘 닦아놓은 신발을 제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좀 달라요. 너무 마음 상해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받아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등을 돌려 나가는 제 뒷모습을 보며 그분은 한숨을 내쉬었죠. 신발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예전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설날 절하러 갔던 사진 온 가족이 연말에 식사하던 사진들. 그중에는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내 옆에 앉아 생선 한 점을 집어 아내 그릇에 놓아주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내가 활짝 웃고 있던 그 장면. 그땐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며느리지. 마음도 있고 예의도 알고. 한때는 고개 숙여 예의 바르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아이의 친절함이 진심이 아닌 상황을 넘기기 위한 껍데기가 되어버린 건. 밤이 되어 저는 벽을 향해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눈만 감으면 전날 밤의 꿈이 또 떠올랐습니다. 문이 제 눈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장면, 아무 말 없이 아내 뒤에 서 있는 아들의 텅 빈 눈빛. 다음날 아침 저는 낡은 드립 커피 도구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죠. 아침부터 커피 마시면 하루 종일 예민해져요. 지금은 예민할 상대도 없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하나, 서랍 하나하나, 아내가 곱게 개어둔 식탁보까지도. 한 구석 서랍에서 아내의 오래된 가죽 지갑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글씨가 번진 시장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작게 접힌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거기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5,000원 남겨둠, 혹시 길 가다 필요할까봐. 그 쪽지를 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랍장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까지도 그 사람이 이 집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오래된 자전거를 꺼내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바람이 셔츠 사이로 스며들게 천천히 달렸습니다. 동네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길모퉁이 카페에서는 여전히 볼레로가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달라졌습니다. 40년을 산 이 골목에서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근처에 도착하자 자전거를 세워두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엔 자주 새들에게 모이를 주던 백발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참이 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아들은 날 집에서 내쫓았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사람처럼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나도 같이 살게 됐죠. 처음엔 좋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내가 점점 낯설어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먼저 나왔어요. 왜냐면 방에서 나올 때마다 누군가 눈치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는 빚진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이미 버려진 삶에 익숙해졌다는 것뿐.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말로 꺼내놓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서 그런 건지. 그날 밤 지훈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미안하다는 건 알지만 그 말이 지금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중간에 서 있었고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덮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처럼요. 밖에선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먼지와 마른 나무잎이 창틈으로 휘날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불을 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거실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예전 손수건을 수놓던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떠나면 나는 내 삶에서도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또 한 번 꾹 눌리는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생각을 더 할 용기는 없게 만드는 그런 아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 앉아 미지근해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흐리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켰지만 부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백색 불빛은 오히려 적막함만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늘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존재할 땐 몰랐지만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삶을 붙들어주는 기둥이었다는 걸요. 오늘 저녁도 저 혼자입니다. 계란국을 끓이고 마른 생선을 살짝 볶고 단무지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기에 충분한 간단한 반찬들. 하지만 겨우 몇 젓가락만 먹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째 이렇습니다. 늘 남깁니다. 혼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속이 이미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서 음식으로는 채울 수 없어서 그런 건지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지훈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아버지를 모시고 엄마 산소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뻐근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짠해서 그랬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제가 키운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서 뛰어나오던 아이도 아니고
수능 시험 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메고 서 있던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아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며 가끔은 아버지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등나무 의자가 있는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셔츠 사이로 스며들며 흙냄새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동네의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목길로 지나가는 슬리퍼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맞은편 집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한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멀어지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뒷마당에 들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는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몇 군데를 파보았지만 기운이 없어 금세 지쳤고 결국 담벼락 옆에 앉아 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통장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들르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세의 머리는 하얗지만 목소리는 아직 우렁찼습니다. 지훈이네 집 이야기 대충 들었어요. 요 며칠 계속 혼자 앉아있는 모습 보니 궁금하면서도 괜히 말 붙이기 조심스러웠죠. 저는 그냥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옆에 앉아 담배를 꺼내 피우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릴 기준으로 안 굴러가요. 하지만 너무 마음 상하지 말아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애들은 진짜 버릇없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아내 눈치 보느라 어쩔 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알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잠시 침묵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집은 아직 제 곁에 있지만 이게 과연 집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분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일어섰습니다. 가다가 다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요.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이 골목 끝 바나나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첩을 꺼내 책상 앞에 앉아 몇 줄을 적었습니다. 작은 가계부를 만들고 집에서 손봐야 할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부엌 지붕에 새는 물 어두운 복도 전등 불안정한 콘센트. 얼마나 더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살고 있는 날 동안은 단정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그녀가 매일 듣던 FM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프로그램, 변함없는 진행자의 목소리,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지요. 매일 밤 족욕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낸 사연을 듣고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듣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편지를 보내면 누가 들어줄까 며느리에게 쫓겨 낡은 집에서 혼자 살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를. 입맛도 없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줄까. 아무도 관심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방송국에 문자를 보냈겠죠. 그 사연 보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지만 말이 없는 편이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아내의 베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제게 그걸 치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건 이게 끝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의 베개 쪽으로 몸을 돌리고 한 손은 베개 위에 다른 손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아무 말 못했던 날들의 한숨처럼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만 짧은 순간이라도 오늘 밤 꿈속엔 아내가 찾아오길 바라며 새벽이 오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는 기와의 남은 빗방울로 여전히 들려왔고 그 물방울은 처마 끝으로 또박또박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언제 이불이 발끝까지 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자리 베개는 며칠째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낡은 스웨터를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춥기도 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저차를 한 잔 탔습니다. 김이 올라와 얼굴을 스치고 눈이 살짝 시큰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집에 계세요? 저는 모간으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고 싶어요. 아내도 함께 갈 거예요. 아, 그리고 민준이도요. 아버지 아직 손자 못 보셨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집에 있다. 몇 시에 갈 건데? 10시쯤이면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을 바라보며 곧 있을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만난 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태어난 뒤로는 휴대폰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보라고 손자 한번 안아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10시쯤 되어 집 앞에 익숙한 흰색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내려왔고 그 품에 안긴 아이는 1살 조금 넘은 듯 보였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얼굴은 통통하고 귀여웠습니다. 저를 보자 울지도 않고 그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손자예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혜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팔에 안겨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아이도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너희? 저는 멍해졌습니다. 눈이 뜨겁게 시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짧고 서툰 그 소리 하나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벼워졌다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이는 옆에서 조금 머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가르쳤어요. 또렷하게 말하진 못해도 할아버지 보면 그렇게 불러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인 채 품에 안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감정이 기쁨인지 아니면 서러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 잔디밭에 비닐을 펴고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았고 지훈이가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은 혜진이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골랐습니다. 그녀의 60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얼굴엔 온화함이 가득했고 눈빛엔 약간의 피곤함과 함께 여전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봐요.
지훈이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애가 절 노이 할아버지라고 불러렀어요. 지훈이 어릴 때처럼 제 어깨에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당신이 봤으면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 잠시 후 지훈이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시죠. 그냥 식사 한 끼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아내가 미리 차려놨어요. 저는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희랑 밥 한 끼만 드세요. 아버지를 힘들게 한 일들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꼭 한 달 되는 날이잖아요. 그냥 엄마 생각하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그것뿐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아마도 그 짧은 순간 손자가 불러준 노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 얼어붙은 부분을 조금은 녹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미역국, 돼지고기 조림 절인 배추, 그리고 생선구이. 모두 아내가 자주 해주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저에게 미역국 한 그릇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레시피로 끓인 미역국이에요. 비슷한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약간 싱겁긴 했지만 미역 특유의 향은 아내의 음식처럼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플라스틱 숟가락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잠시마다 저를 쳐다보며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오늘의 이 밥상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고 혜진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거실에서 놀아주었습니다. 저는 찻잔 앞에 앉아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부부가 사는 이 집은 모든 것이 갖춰진 편안한 공간이었지만 거실 한가운데 작은 공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아내의 임시재단이 놓여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공백은 묘하게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후 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더 붓고 제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걸 알아요.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절 용서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없었고 억지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성이 시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마. 밥 잘 먹었어 고맙다. 지훈이는 현관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택시에 오르기 전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요. 저는 돌아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아직 늦은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아침 지훈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의 목소리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어딘가 떨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랑 혜진이가 아버지 모시러 가고 싶어요. 혜진이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반찬 몇 가지 준비했어요. 다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좀 준비할게, 오너라.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왠지 손발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단출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셔츠를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마음이 먼저 단정해지고 싶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짙은 갈색 니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년 겨울 아내가 직접 떠준 옷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었죠. 이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바람 불면 허리 시려워요. 저는 옷을 살펴가며 구김을 펴고 조심스레 입었습니다. 니트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함이 가슴을 포근히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10시가 조금 지나자 익숙한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혜진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으며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지훈이는 민준이 이야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이제 몇 걸음 걷기 시작했고 숟가락으로 냄비를 두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며 차만 보면 타겠다고 조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마음이 비온 뒤 갠 하늘처럼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혜진이는 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엌에선 미역국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고등어구이 무김치,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부 아내가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서요.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살짝 메어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아기 전용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아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아리하 서마위 앉혔습니다. 그 순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막걸리 잔을 들어 제게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장례 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날이네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면 슬프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저는 조용히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굳이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계란말이를 한 조각 받아 입에 넣고 중얼중얼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지훈이가 제 무릎에 앉아 밥을 먹으며 작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두드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훈이는 설거지를 했고 저는 민준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오래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이 켜질 때마다 까르르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은 차에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처럼 마음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혜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표지는 달아 있었고 안엔 자잘한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장을 보는 날짜 감기 걸린 지훈이를 위한 죽 재료 전자레인지 플러그는 꼭 뽑아야 한다는 메모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낯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중간쯤 한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곁에 없어지면 당신이랑 아들이 너무 오래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고집 센 남자라도 외로움이 끝까지 따라오게 두진 마요. 저는 수첩을 덮고 표지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을 다시 잡는 것처럼. 오웬 가족이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막 걷기 시작한 민준이는 몇 걸음마다 엉덩방아를 찧었고 지훈이는 늘 뒤에서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천천히 걸으며 앞서가는 두 부부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만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는 절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 한마디 사과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 찢긴 자리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가기 전 지훈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둘이 상의했어요. 아버지 집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팔지도 않고 명의도 바꾸지 않을게요. 매주 주말마다 제가 가서 청소도 하고 아버지는 언제든지 가서 계셔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 이제는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좋겠어요. 여기엔 손자도 있고 저희도 있고 이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혜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아, 넌 괜찮니? 정말 진심으로 내가 같이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니? 혜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랑 함께 자라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현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춰졌고 거실 안 민준이는 조용히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그런데 오늘은 정말 고마웠다. 잘 먹었어. 지훈이는 저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채 오르기 직전 민준이가 뒤따라 달려와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안녕. 저는 몸을 숙여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우유 냄새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서랍에서 낡은 웨딩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사진을 작은 재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향 하나를 피우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 보고 있었지. 우리 아이들 이제는 조금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이제는 다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슴 한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바람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다시 그 집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예언지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혼자인 나를 겪게 될 겁니다. 식탁에 빈자리가 생기고 마음을 졸이게 되는 선택들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그날의 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이 세상은 때때로 차갑지만 당신의 마음은 늘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